안녕하십니까. 연벌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힘드셨죠? 그냥 뭐 말이 안 나옵니다. 너무 그러니까 아마 투자분들도 정말 뭐 저는 그래도 이런 걸 몇 번 겪어보긴 했는데 아마 새로 하신 분들은 정말 너무 공포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증시가 그냥 반등 한 번도 없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또 납득이 안 가는 게 좀 많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또 언젠간 끝이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시장이 뭐 공포가 너무 심한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백약이 무효다 이런 네.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나마 설 연휴에 며칠 쉬니까 오히려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 이사님은 연휴 때 좀 푹 쉬셔야죠. 네, 아니, 저는 안 그래도 이제 제가 가족들하고 이게 요새 더 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어쨌든 이제 집에서도 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못 보내서 예. 이번에 좀 가족 여행 좀 갔다 예. 올 계획입니다. 좀 심기일전하시고 네네. 뭐 사실 뭐 코로나가 심하니까 뭐 이렇게 명절이라고 네네. 친척 만나기도 맞습니다. 힘들고 그렇죠. 좀 연휴 뒤에는 시장 색깔이 좀 바뀌었으면 네, 뭐 저도.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번 주 증시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어떤 이슈들 있었는지 한번 점검은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번 주가 뭐 거의 그냥 최악이었죠. 사실은 뭐 이번 주에 그냥 지지선들이 다 깨져가지고 뭐 2,800, 700도 깨지고 600까지도 한번 깨졌었어요. 2,500선까지. 그러니까 600 살짝 깨고 이제 반등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뭐 이번 주에만 거의 지수가 한 200포인트 가까이 그냥 빠지다 보니까 정말 뭐 충격 그 자체였죠, 사실은. 그래서 이 주 초반부터 뭐 코스닥도 좀 불안한 가운데 그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좀 있었어요. 뭐 이게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또 약간의 영향을 줬고 뭐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대사관 직원에게 철수 명령을 네. 뭐 하달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가뜩이나 좀 심리가 안 좋은데 증시가 이제 꺾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서 2,800을 이제 깨는 상황에서 또 FMC 앞두고 이제 경계감이 형성이 됐는데 FMC도 충격도 좀 있었죠, 일부. 왜냐하면 FMC에서 좀 파웰 의장이 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그냥 모호하게 끝났거든요. 예. 그게 악재였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게 도대체 뭘까 해석을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시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2,700이 또 뭐 깨진 이유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네. 증시가 하루에 90포인트 빠져버렸잖아요. 뭐 그러니까 위기가 온 것도 아닌데 그날 뭐 정말 많은 분들이 허탈해 하셨을 것 같아요. LG 엔솔이 뭐 공모주 받으신 분들이야 뭐 수익을 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엔솔 때문에 다른 기업들의 피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증시가 이제 폭삭 주저앉았는데 다만 이제 그 주 후반으로 그래도 갈수록은 조금 증시가 이제 조금씩 반등하려는 모습은 좀 보였던 게 일단 하이닉스가 다행히 정말 좋은 실적을 내줬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생각보다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면서 하이닉스 주가가 급등을 하고 또 이것도 좋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을 결국 철회해 버렸어요. 그랬죠. 이것도 시총 10조 얘기가 막 나오던 기업이에요. 그러면 여기 엔솔이 있는데 또 연달아 상장을 하면 얼마나 또 이게 또 수급이 또 꼬이겠어요. 예. 근데 일단 시장 입장에선 다행입니다. 이게 코스피 입장에서는 이런 대여급이 또 상장을 철회하면 어쨌든 수급 부담은 덜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소식이 나오면서 어쨌든 이제 주 후반에 증시는 조금 그래도 약간은 회복되려는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한 가지씩 짚어보겠는데요. 연준의 FOMC가 최대 악재였는데 뭐 이른바 긴축의 무서움 또 힘 이런 걸 네네. 우리가 좀 실감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FMC가 열렸는데 금리는 동결했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이제 그 축소하는 걸 이제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3월에 이제 그 테이퍼링을 종료한다. 이제 네. 이거는 이제 확실히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정책 금리 인상을 3월에 한다고 이제 못을 박은 건 아니고 이제 그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그래서 아마 3월 FMC의 여지를 좀 사실 좀 조금은 남겨놨어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끝이 났고 파웰 의장이 지금 이제 현재 했던 얘기들은 지금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여전히 고용이 되게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용 시장의 호조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룸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증시가 미국도 좀 불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에 대해서 계속 좀 걱정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구조적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언급을 작년에 했는데 지금은 확실히 이걸 좀 구조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확대됐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더 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게 부정적인 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긍정적인 거는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되게 낙관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하반기에 미국 그 경제 전망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더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번에 그 FOMC는 좀 확실하게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높인다는 발언은 나왔지만 뭔가 명확한 그림을 안 주다 보니까 시장 참가자들한테 좀 불안감을 네. 굉장히 좀 가중시키면서 예상보다는 좀 매파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그래서 그날 미국 새벽에 나스닥 지수가 급등하고 있다가 이렇게 오히려 막 하락 반전하는 기자회견 한 네, 이후에 한 이후에. 예.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놀랬던 게 내가 아는 파월 의장이 저 사람 맞나? 네. 비둘기였어요. 슈퍼 비둘기. 근데 갑자기 슈퍼 독수리가 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파월 의장의 좀 모습에 놀라고 주가도 그렇게 반응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다 충격을 받았는데 네. 유독 우리 증시가 더 크게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유는 뭘까요? 이건 명확해요.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아. 그날 엔솔 상장이 날이었잖아요. 그 FMC 끝나자마자. 근데 아침에 이제 저도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아침부터 계속 체크를 해봤는데 확실히 에너지 솔루션 영향을 받은 게 진짜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그 기관 투자들이 그날 그 LG 에너지 솔루션만 거의 제가 확인한 걸로는 거의 3조를 샀거든요. 네. 3조를 샀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3조 샀는데 기관이 산 전체 금액이 1.8조였어요. 그러면 1.2조를 더 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3조를 LG엔솔을 샀는데 전체가 1.8조면 1.2조가 비어요. 팔았다는 이야기죠. 예, 다른 걸 1.2조 팔아. 근데 기관이 하루에 1.2조 팔았으면 엄청나게 판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팔아버린 거죠. 다른 기업들은 왜냐? 그 금요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수에 편입되거든요. 네. 상장 날은 편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LG 엔솔이 이제 시총이 들어온 만큼 이걸 무조건 사요. 그럼 다른 거 어떻게 하죠?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죠. 다른 기업,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MSCI 지금 신흥국에 있잖아요. 네. 중국 A주가 항상 들어온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죠? 종가에 그 편입되는 날 종가에요.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았어요. 왜냐하면 예. 중국을 사야 되니까. 네. 그거랑 똑같은 효과죠. 그래서 기업이 잘못한 게 아니라 엔솔 상장 때문에 네. 기관들이 그런 효과.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 물량이 막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폭락을 하고 그게 또 하필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게 FOMC 끝나고 나서다 보니까 심리가 위축되는데 이런 엔솔 상장까지 겹쳐서 그냥 증시가 그날 90포인트나 네. 우르르 좀 무너졌다. 그래서 이게 덩치가 작았으면 상관없는데 시총이 118조 원까지 네. 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충격파가 이게 얼마죠? 코스피 전체 한 5%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5%가 사실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다른 기업들이. 평균이 예, 맞아요. 예, 예. 그만큼 빠지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그날 그렇게 좀 더 충격을 받은 이유는 명백하게 엔솔 상장 때문이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담으려다 보니까 다른 대형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수급 부담이 언제쯤 돼야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첫날 우리가 봤잖아요. 무려 1.2조를 팔았어요. 기관들이 다른 거를. 그리고 외국인도 좀 일부 팔았고. 그래서 첫날 정점은 저는 좀 지나갔다. 이미 급한 불은 좀 끈 건 사실인데 다만 이제 여진이 남아 있는 거죠. 왜냐면은 MSCI 한번 들어가는데, 근데 MSCI는 이제 외국 지수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 안 줄 거예요. 왜냐면 외국 MSCI는 외국계 펀드가 들어가는 건데 거기서 탈락하는 기업이 좀 피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MSCI 지수에 2월에 정기 변경이 있어요. 그럼 그때 편입되는 기업이 있고 나가는 기업이 있어요. 그럼 나가는 기업이 좀 많이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기업에 좀 피해는 있겠지만 전체 시장에는 큰 영향은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지수나 다른 기업에 영향을 주는 거는 결국엔 코스피 200 여기에 편입이 되는 순간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면 다른 기업들을 일정 부분 좀 또 빼야 되잖아요. 코스피 200에서 추종하는 펀드들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 여진이 한 번은 남아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3월이잖아요. 네. 3월이니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2월까지는 아주 큰 뭐 그런 좀 수급적인 부담은 없다. 다만 3월에 한 번 그게 얼마 정도 들어올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2월 중순 지나가면 아마 그런 또 리포트들이 나오니까
그거 참고해서 그때 한번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원달러 환율이 이제 1,200선 뭐 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말은 역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그만큼 약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어떨까요? 앞으로 외국인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외국인은 저는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상황도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달러가 막 강하고 네. 그다음 미국은 긴축으로 가고 항상 이게 반복되잖아요. 미국 긴축이 세면 신흥국한테 안 좋고 네. 거기에 유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환경이 한국에 좀 불리한 환경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또 오미크론 확진자도 우리나라 지금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단은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면서 팔고 있고 또 그리고 약간 왜곡이 된 건 뭐냐면 그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했는데 공모주를 좀 받았어요. 외국인도 받았잖아요. 예. 그럼 그 물량도 꽤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을 하면은 약간 외국인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것보다 더 팔게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받자마자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수급은 좀 일정 부분 왜곡될 수 있지만 방향으로 봤을 때 당분간 매도는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만 달러가 꺾인다면 언제든지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너무 많이 팔아놨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그래서 제 생각엔 LG 에너지 솔루션만 제외한다면 매수는 당분간은 어렵다 하더라도 매도 강도가 뭐 엄청나게 세거나 옛날처럼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이 PER이 지금 10배가 깨졌거든요. 네. 굉장히 또 저평가된 상황이니까 매도 규모는 저는 좀 제한적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에 외국인들 많이 팔았는데 그래도 뭐 매수한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종목들입니까? 일단 LG화학을 좀 가장 많이 샀고요. 뭐 금액은 아주 많지는 않지만 610억 정도 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지주를 446억 샀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444억, 그 다음에 셀트리온을 406억 샀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을 370억, 그 다음에 일진머티리얼즈를 319억, 그 다음에 에코프로를 268억 샀고요. 하이브를 242억 샀고, 삼양식품을 217억 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217억 샀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뭐 사실 보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뭐 삼양식품은 좀 개별 기업이죠. 라면 기업 이런 것들인데 주로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매수를 일부 했는데 다만 이제 매수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가지고 외국인들이 매수했다고 뭐 기업들이 올라가거나 이번 주에는 그런 모습은 좀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주 기관들이 담은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산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 3조 원 네. 이제 인덱스 펀드 때문에만 산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즈를 292억 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234억 샀고요. 농심을 233억 샀고 넷마블을 221억 샀습니다. SD 바이오센서를 166억 샀고 KCC를 157억 샀고요. 메리츠 증권을 145억 정도 샀고 한국금융지주를 138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를 138억 매수를 했습니다. 주로 이번 주에 산 것 좀 특징이 카카오 그룹주 중에 좀 많이 빠진 것들 좀 일부 좀 담았던 것 같고 증권주를 좀 편입한 게 좀 특징적이에요. 증권주도 좀 특히 한국금융지주도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매수를 했고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주에는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에 그냥 모든 수급이 기관들은 집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상계 3조고 나머지는 몇백억 대니까 네, 차이가 워낙 네. 큰데 이제 과거 폭락장 때는 연기금이 이제 권투수로 나서 가지고 좀 장을 받쳐 줬는데 네. 이번에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만 담고 나머지는 뭐 거의 그렇지 않았으니까 네. 말하자면 폭락장에 별 도움은 못 된 것 같네요. 이게 좀 안타까웠어요.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런 뭐 증시가 폭락을 하고 좀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 연기금이 구원투수처럼 네. 정말 적재적소에 막 저가 매수해서 진짜 외국인 그러니까 옛날에 외국인이 파는 걸 받아서 올려줬거든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올해 1월에는요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딱 매일매일 보면서 아 LG엔솔 살려고 좀 준비하고 있구나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LG엔솔 상장 전부터 1월부터 매일 팔았어요 거의 주식을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해가지고 비중을 좀 줄여놨는데 최근 어쨌든 연기금이 2주 동안 2.5조 원을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LG 엔솔까지 에너지솔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그거 제외하고도 엄청나게 이제 팔아버린 거죠. 엔솔을 살려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비중을 줄여놓은 건데 목요일날 상장하자마자 그 연기금이 1조 원 넘게 사버렸잖아요. 주식을. 네. 근데 그 산 거 다 LG 에너지 솔루션. 예. 다른 건 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허탈해한 거죠. 아 이러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 하셨어요. 예. 우리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만 이게 지금 사기 위해서 다른 기업은 팔고 다른 기업은 주가가 폭락을 하고.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인덱스 펀드라는 그 패시브 펀드 있잖아요. 비율대로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약간 좀 불편했던 네. 예,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개인들 힘들었을 텐데 주로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습니까? 예,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4,160억 샀고요. 삼성 SDI를 1,985억 샀고 현대차를 1,611억 샀고요. 네이버를 1,454억, 카카오를 1,152억,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939억,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을 705억 샀고요. 삼성전기를 672억, 그 다음에 LNF를 650억, 기아를 610억 정도 매수를 일단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한국의 시총 상위 대표 기업들을 고르게 샀어요. 그냥 왜냐하면 주가가 다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도 그래도 개인 투자분들은 좀 많이 매수를 해줬고, 그 다음에 자동차 그룹들도 골고루 담으면서 아무튼 한국의 대표적인 그 시총 상위 기업들을 저가에 좀 약간 할인한 가격에서 좀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시장에서는 오른 종목은 없다고 봐야 될 텐데 네. 그나마 그 중에서도 조금 뭐 선방했다, 약간 나았다 싶은 업종은 어느 쪽입니까? 예, 사실 뭐 그냥 다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덜 빠진 기업부터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업종이 요새 좀 괜찮은데 마이너스 1.3% 빠졌고, 리체도 방어주잖아요, 사실은. 예. 마이너스 2.5%, 통신 역시 방어주입니다. 마이너스 3.7%, 전성 관련주가 3.9% 하락했고, 은행이 4.6% 하락을 했고요. 보톡스는 아마 휴젤 때문인 것 같아요. 휴젤이 뭐 유럽에서 승인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4.7%, 그리고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이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생명보험 회사들이 마이너스 5.1%, 철강 중소형 기업들이 마이너스 5.2%, 손해보험 기업들이 마이너스 5.7%.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딱 눈에 딱 들어옵니다. 보톡스랑 철강 중소형주 제외하면 다 방어 기업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 방어하거나 증시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좀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다. 그만큼 이번 주 증시가 얼마나 좀 힘들었는지를 요 네. 데이터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보고서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고서 말고요. 장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관련된 건데, 일단 제가 이번 주에는 2개 정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둘 다 같은 분이 쓰신 거예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반도체 자료고, 뭐 김경민 연구원님이라고요. 이분께서 이제 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반도체형 스크러버 공급사의 구조적 실적 성장. 이게 뭐냐면, 스크러버가 뭐냐면 유해가스 있잖아요. 네. 예, 유해가스를 정화해주는 그런 그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각종 유해가스를 이렇게 그 가스관을 통해서 주입을 해가지고 뭐 증착이라든가 식각, 그러니까 다양한 공정들 있죠. 반도체 만드는. 거기에 엄청난 가스들이 들어간대요. 네. 근데 되게 유해한 가스가 많대요. 아, 근데 그거를 지금 더욱더 왜 제거를 해야 되냐면, 지금 ESG잖아요. 앞에 환경. E자 있죠. 예. 이게 점수를 깎아먹어요. 만약에 예. SK하이닉스가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럼 점수가 깎입니다. 그럼 불이익을 받겠죠. 그래서 이 스크러버 장비를 이제 요새는 친환경 장비라 그래요. 네. 그래서 반도체가, 근데 이 회사들 그럼 왜 더 좋냐? 뭐 옛날엔 그럼 정화 안 했냐? 정화 안 한 게 아니라 이게 공정이 점점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미세 공정이라 그러잖아요. 네. 점점 복잡하면 가스가 더 많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도 이걸 많이 써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보통 낸드 플래시를 뭐 72단 썼으면 이제는 170단 써요. 네. 그럼 거기에 가스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고도화되다 보니까 이런 공정들이, 그럼 가스 주입액이 훨씬 많이 늘어난대요. 그럼 그거를 제거해주는 장비도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제거해주는 장비 성능도 당연히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환경 변화가 생기면서 이 스크러버 장비 만드는 기업들이 재평가 받아야 된다. 근데 너무 싸대요. 그 기업들이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이 기업들이 한 3개 정도 좀 나와 있는데, 이 회사들이
그 글로벌 평균에 비해서도 싸고,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 분은 지금 이 기업들이 PER이 한 7배 되거든요. 네. PER 10배까지는 가야 된다. 그래서 업사이드 한 40% 이상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트렌드에 맞는 반도체 장비 주니까 한번 좀 그 공부를 해보자.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가 이거는 저도 잘 몰랐던 건데, 반도체 중고 장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리퍼비시하고 중고 장비. 우리 그 아이폰이나 갤럭시 막 이렇게 중고로 많이 사고 팔잖아요. 네. 그리고 리퍼비시라고 이제 우리가 뭐 반도체 수리 맡기거나 하면은 리퍼비시 또 폰을 줘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고쳐가지고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반도체 장비도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같은 이제 애널리스트가 쓰신 거고, 이게 그럼 왜 이걸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가 부족하잖아요. 뭐 자동차 반도체. 근데 이 반도체 부족한 게 대부분 어디 있냐면은 옛날 공정 있죠. 옛날 공정. 그러니까 그 8인치 공정이라 그래요. 예, 웨이퍼 크기 8인치, 12인치. 12인치는 최신 공정. 8인치는 옛날 공정. 이걸 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레거시 노드라 그래요. 레거시. 영어로 레거시 노드. 전통적이다. 예, 전통적인. 그래서 옛날 방식의 공정이에요. 그래서 네. 되게 노후가 된 것도 많고, 근데 이쪽은 성장을 못 하니까 투자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이게 다 셧다운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쇼티지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예. 근데 설립 투자를 안 해요. 이거 어차피 너무 오래된 공장에서 예. 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장비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빨리 증설을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장비가 없어요. 옛날 장비다 보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중고 장비 갖다 써야 돼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트렌드에 또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거시 로드라는 오래된 방식의 이거 여기서 주로 만드는 게 뭐냐면 그 자동차용 반도체하고요. 네. 그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있어요. 여기 렌즈에 들어가는 요 이미지 센서. 그다음에 OLED 디스플레이 뒤에 구동칩 이런 것들을 이런 데서 만들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쇼티지 상황이라고 합니다. 좀 범용 제품들이죠. 네, 범용 제품인데 그게 너무 공급이 부족하니까 장비를 못 구하고, 장비는 이런 장비들 잘 안 만들거든요. 이제 시대에 뒤처졌으니까 그러니까 투자 안 오래되니까.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가 2개가 있어요. 이 기업들이 이제 그런 걸 하니까. 그래서 한 회사는 그 이제 그런 중고 장비를 해주고, 한 회사는 또 뭐를 하냐면은 그 리퍼빗이라고 중고 장비를 이렇게 사다가 네.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요. 이제 안에 수리도 해주고, 그래서 재판매. 그걸 리퍼빗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업이 호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근데 시장이 몰라요. 그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서 보면 되게 좀 신선하더라고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걸 꼭 사라 안 사라가 아니라 한번 좀 새로운 또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2월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뭐 첫째 주는 설 연휴 때문에 이틀밖에 안 열리니까 뭐 국내 일정은 많이 없을 것 같고, 네. 뭐 글로벌 일정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1월 31일 이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